CNN이 공개한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알던 겨울 도시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사례다. 뉴욕타임스, 가디언, 르몽드까지 일제히 보도한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캐나다 북부 출신 극지방 전문가 레베카 카터가 서울에서 목격한 충격적 진실. 영하 35도도 거뜬했던 그녀가 서울의 한강 영하 10도에서 완전히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개인이 자연과 싸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자연을 관리한다는 혁신적 발견. 아버지를 북극에서 잃은 딸이 한강에서 찾아낸 치유와 깨달음의 이야기. 전 세계가 주목한 그 다큐멘터리의 전체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레베카 카터입니다. CNN 국제환경기후 다큐멘터리 PD로 일하고 있어요. 39세, 캐나다 밴쿠버 출신입니다. 이번 서울 취재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계약 연장이 걸린 대형 프로젝트였거든요. 주제는 한강 겨울 생태계와 도시 적응 시스템.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자연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온은 영하 7도. 저는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면 괜찮네. 제 아버지는 북극항로 개척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이었습니다. 15년 전 북극 해빙 관측 임무 중 폭풍 사고로 실종되셨어요. 정부는 기후 예측 실패라고 결론지었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인류가 북극을 완전히 이해하면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은 그분을 데려갔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자연은 인간의 설계를 비웃는다고.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결국 한계가 있다고.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겨울 앞에서 도시의 한계를 보여주겠어. 호텔에서 하루 쉬고 다음 날 아침 6시.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한강 여의도 구간에서 첫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서울시 한강생태관리팀의 이준혁 씨가 안내를 맡았습니다. 43세, 차분하면서도 전문가다운 분위기의 분이었어요.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영하 9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바람이 좀 셀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아버지의 딸이 영하 9도를 무서워할 리가 없잖아요. 북극 다큐도 몇 번 제작해봤거든요. 한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강 위로는 얇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겨울 철새들이 수면에서 여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새들이 댕기 흰죽지입니다. 이준혁 씨가 설명했습니다. 겨울에만 볼 수 있는 철새죠. 저는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좋은 앵글이 나올 것 같네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강 위에서 바람이 몰려왔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상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북극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추위였어요. 바람이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파고들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압축된 바람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손가락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저는 당황했어요. 카메라 조작이 불가능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었어요. 삼각대의 금속 부분이 피부에 달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체감 온도가 많이 떨어져요. 이준혁 씨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도시풍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춥게 느껴지죠. 도시풍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용어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바람의 방향을 바꿔서 체감 온도를 더 떨어뜨리는 현상이에요. 이준혁 씨가 설명해줬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걸 예측하셨을까요? 북극의 바람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추위였어요. 잠깐 쉬어야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근처 카페로 피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에 감각이 돌아오면서 아프기까지 했어요. 정말 예상과 달랐어요. 저는 이준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외국분들이 많이 놀라시죠? 카페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숫자보다 체감이 더 중요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정말 뜨거웠어요.
한 모금 마시자 온몸이 녹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런 매서운 바람에도 사람들이 태연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조깅하는 시민들, 등교하는 학생들. 지하철이 정시에 지나갔어요. 버스도 정상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추위 때문에 멈추거나 서두르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날씨에 익숙한가 봐요. 저는 말했어요. 매년 겨울이니까요. 이준혁 씨가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어요. 시스템.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아버지도 완벽한 시스템을 믿으셨거든요. 20분 정도 몸을 녹이고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여전히 바람은 매서웠지만 이제는 조금 적응이 됐습니다. 철새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바람이 몰아치는데도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것 같았어요. 저 새들은 어떻게 견디는 거죠? 저는 궁금해했어요. 적응한 거죠. 이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오히려 겨울나기에 좋은 환경이 됐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알던 상식과는 정반대였거든요. 도시 개발이 자연에게 해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출근 시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모두들 두꺼운 패딩과 목도리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이런 추위가 일상인 것처럼. 정말 놀라워요. 저는 감탄했어요. 이렇게 추운데도 도시가 멈추지 않네요. 겨울을 위해 설계된 도시니까요. 이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아버지는 자연을 정복하려 하셨지만 이곳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첫날 촬영을 마치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다고.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데이비드 편집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떤가? 캐나다가 더 춥지 않나? 한 줄로 요약해와. 저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느낌을. 아직 첫날이에요. 저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이 도시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아버지가 추구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겨울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추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이. 둘째 날 아침. 기상청에서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는 뉴스를 봤어요. 체감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날에 철새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봐야겠어요. 저는 이준혁 씨에게 말했어요. 한강에 도착해보니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인데도 강이 완전히 얼지 않았습니다. 가장자리만 얇게 얼음이 있을 뿐 중앙 부분은 여전히 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왜 강이 얼지 않죠? 저는 놀라며 물어봤어요. 북극에서는 이런 기온이면 강이 꽁꽁 얼어붙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본 북극강들은 모두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었어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이준혁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시열섬 효과로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물의 순환도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철새들이었어요. 한파주의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 위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댕기 흰죽지, 비오리, 청둥오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 새들은 추위를 안 타나요? 저는 망원경으로 관찰하며 물어봤어요. 적응한 거죠. 이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여기가 겨울나기에 최적의 환경이에요. 그때 한 명의 중년 남성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전문가용 망원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지훈입니다. 그가 인사했어요. 버드워처인데 여기서 15년째 겨울 철새를 관찰하고 있어요. 15년. 아버지가 실종된 것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15년 동안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많이 변했어요. 류지훈 씨가 노트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2008년부터 기록한 건데 철새 종류와 개체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노트에는 정교한 관찰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각 종별 개체수, 서식 패턴, 기온과의 상관관계까지. 정말 과학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왜 늘어나는 거죠?
도시가 발달하면서 오히려 생태 환경이 좋아졌어요. 류지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수질도 개선됐고 먹이도 풍부해졌어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제가 알던 상식으로는 도시 개발이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물고기가 늘어났어요. 류지훈 씨가 답했습니다. 하수처리 시설이 좋아지면서 수질이 개선된 거죠. 그러니까 철새들도 먹이를 구하기 쉬워진 거고요. 망원경으로 강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맑은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시열도 도움이 돼요. 이준혁 씨가 덧붙였습니다. 건물들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든요. 그럼 인공적인 환경인 건가요? 자연과 인공의 조화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류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도시가 품은 생태계죠. 그 표현이 인상 깊었어요. 도시가 자연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품는다니. 한 마리 외가리가 강변으로 날아왔어요. 긴 다리로 조심스럽게 물가에 서더니 물고기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성공적으로 사냥에 성공했어요. 외가리까지 있다는 건 정말 건강한 생태계라는 증거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맞아요. 류지훈 씨가 동의했습니다. 최상위 포식자가 서식한다는 건 먹이사슬 전체가 안정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는 북극을 정복하려 하셨지만 이곳은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았네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 번에 이뤄진 게 아니에요. 이준혁 씨가 설명했습니다. 20년에 걸친 장기 계획이었죠. 20년이요? 199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이준혁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수처리 시설 개선, 수질 관리, 생태 복원. 모든 게 단계별로 진행됐죠. 정말 대단한 인내심이었어요. 한 세대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를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었나요? 많았을 거예요. 이준혁 씨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 때는 예산도 삭감되고. 하지만 시민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민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지였던 거네요. 류지훈 씨가 또 다른 기록을 보여줬어요. 2015년부터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철새 종류가 20종에서 35종으로 증가했죠. 왜 2015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생태 복원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이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단순히 오염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식지를 만든 거죠. 정말 과학적이면서도 인내심이 필요한 접근이었어요. 즉석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나요? 매년 새로운 종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류지훈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흰꼬리수리도 봤어요. 흰꼬리수리까지. 정말 건강한 생태계의 증거였어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철새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먹이를 찾아 물속으로 머리를 집어넣기도 하고 날개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추위 따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말했어요. 이렇게 추운데도 활발하게 활동하네요. 여기가 집이니까요. 류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집.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버지에게 북극은 정복해야 할 땅이었지만 이 새들에게 한강은 집이었던 거네요. 촬영을 마치고 카페로 이동했어요. 류지훈 씨와 이준혁 씨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땠나요? 저는 이준혁 씨에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이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학생 때는 한강 개발을 반대하는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기는 게 아니라 조정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자연과 도시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거죠. 조정. 정복과는 정반대의 개념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이요. 류지훈 씨가 답했습니다. 급하게 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자연의 속도에 맞춰야 하거든요. 자연의 속도. 아버지는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한강 위로 붉은 노을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철새들은 여전히 평화롭게 떠 있었어요. 내일은 뭘 볼 거예요? 류지훈 씨가 물어봤어요. 도시 시스템을 보려고 해요. 저는 답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한지.
데이비드 편집장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철새? 그건 예쁘긴 한데 조회수는 약해. 더 센 장면 없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평화로운 공존이 얼마나 대단한 성취인지를. 셋째 날 새벽 5시. 이준혁 씨가 특별한 곳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지하철 2호선 종합관제센터였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서울의 겨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관제센터에 들어가니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모든 지하철 노선의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직원들이 집중해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세라입니다. 41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지하철 관제센터 팀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폭설 예보가 있어서 비상체제예요. 김세라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기상청에서 오전 중에 눈이 5cm 정도 쌓일 거라고 예보했거든요. 눈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물어봤어요. 정시 운행을 유지해야죠. 김세라 팀장이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눈이 조금만 와도 지하철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시 운행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김세라 팀장이 큰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역의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요. 정말 놀라웠어요. 화면에는 서울 지하철 전 노선의 온도가 숫자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역이 18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겨울에는 난방이 가장 중요해요. 김세라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승객들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때 한 직원이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팀장님, 5호선 광화문역에서 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세라 팀장이 즉시 대응했어요. 난방 출력을 20% 높이고 환기 시스템 조정해 주세요. 몇 분 후 광화문역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겨울에는 매일이에요. 김세라 팀장이 답했습니다. 온도, 습도, 바람까지 모든 걸 실시간으로 조정해야 하거든요. 오전 7시가 되자 출근 시간이 시작됐어요. 스크린에는 각 노선의 승객 밀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과학적인 관리였어요. 배차 간격도 날씨에 따라 조정하나요? 당연하죠. 김세라 팀장이 답했습니다. 눈이나 비가 오면 승객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평소보다 열차를 더 자주 보내죠. 정말 치밀한 시스템이었어요. 개인이 추위와 싸우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시민들을 보호하는 거였어요. 가장 어려운 상황은 언제인가요? 폭설과 한파가 동시에 올 때요. 김세라 팀장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시 운행을 유지해야 해요. 왜 그렇게 정시에 집착하시나요? 김세라 팀장이 잠시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정시는 편의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시민들이 우리를 믿고 일상을 계획하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신뢰. 시스템에 대한 절대적 신뢰 말이에요. 실제로 정시율이 어떻게 되나요? 99.2%예요. 김세라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캐나다 토론토의 지하철 정시율이 95% 정도인데 그것도 여름 기준이었거든요. 오전 8시. 본격적인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관제센터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지상구간 제설 작업 시작하세요. 김세라 팀장이 지시했어요. 환승역 보온 시설 점검 완료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보고했어요. 2호선 차량 내부 온도 정상입니다. 또 다른 직원이 확인했어요. 모든 게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김세라 팀장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일이거든요. 오전 10시. 눈이 본격적으로 내리고 있었는데도 모든 노선이 정시 운행되고 있었어요. 승객들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환승 시스템도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저는 말했어요. 겨울을 고려해서 설계했거든요. 김세라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환승할 때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게. 정말 그랬어요. 대부분의 환승역이 실내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승객들이 추위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배려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언제부터 만들어진 건가요? 198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구축됐어요. 김세라 팀장이 답했습니다. 겨울을 전제로 한 도시 설계의 결과죠. 겨울을 전제로 한 설계. 아버지의 북극 프로젝트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관제센터를 나왔어요. 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지하철역은 따뜻했습니다. 승객들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있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에요. 저는 김세라 팀장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자연을 막지 않아요. 김세라 팀장이 말했습니다. 일정에 맞춰 흐르게 할 뿐이죠. 흐르게 한다. 막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한다니. 아버지의 항로 개척과는 정반대 철학이었어요. 데이비드 편집장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그거 북미에서도 하잖아. 서울만의 것이 뭔데?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라는 걸.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주변을 관찰했어요. 눈이 오는 날인데도 모든 승객이 여유로웠습니다. 지연될 거라는 걱정도 없어 보였어요. 이게 바로 신뢰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시스템에 대한 절대적 신뢰.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날 밤 12시. 저는 특별한 취재를 하기로 했어요. 서울의 심야 시간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이준혁 씨가 소개해준 사람은 박태준이라는 29세 배달 라이더였어요. 특이한 점은 그가 캐나다 캘거리에서 워킹홀리데이 경험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입니다. 그가 배달 오토바이 옆에서 인사했어요. 캐나다에서 2년 살았어요. 오, 그럼 비교가 가능하겠네요. 저는 반가웠어요. 캐나다 겨울과 서울 겨울, 어떻게 다른가요? 완전히 달라요. 태준이 헬멧을 쓰며 답했습니다. 캐나다는 폭설이면 그냥 멈춰요. 서울은 안 멈춰요. 대신 준비해둡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찰이었어요. 현지에서 살아본 한국인의 시각이니까 더 신빙성이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캘거리에서는 눈이 30cm만 와도 배달이 중단돼요.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도로도 막히고 가게들도 문 닫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날에도 배달 주문이 들어와요.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그의 스마트폰에는 배달 주문이 계속 뜨고 있었어요. 치킨, 라면, 떡볶이,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이 시간에도 주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저는 놀랐어요. 새벽 2시까지는 바빠요. 태준이 답했습니다. 야근하는 사람들, 술 마시고 집에 온 사람들, 밤새는 학생들. 첫 번째 배달지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어요. 야근 중인 직장인이 주문한 치킨이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배달을 시켜 먹는군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당연하죠. 태준이 말했습니다. 집에 음식이 없으면 굶어야 하는데 배달이 있으니까 편리하죠. 영하 8도의 추위에도 태준은 능숙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했어요. 길도 잘 알고 있었고 빠른 시간 안에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겨울 배달이 힘들지 않나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태준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적응했어요. 어떤 시스템이요? 도로 제설이 빨라요.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눈이 와도 주요 도로는 금세 치워지거든요. 그리고 24시간 열려있는 가게가 많으니까 쉴 곳도 많고요. 정말 그랬어요. 새벽 1시인데도 편의점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카페들도 열려 있었어요. 태준 같은 야간 근무자들을 위한 인프라가 완벽했습니다. 캐나다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거기서는 겨울이면 도시가 일찍 잠들어요. 태준이 답했습니다. 오후 6시면 대부분 가게가 문 닫고. 하지만 여기서는 밤에도 계속 돌아가죠. 두 번째 배달지는 대학가 근처 고시원이었어요. 수험생이 주문한 라면과 김밥이었습니다. 이런 곳까지 배달이 되는군요. 저는 감탄했어요. 어디든 가야죠.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배달해드려야 하니까. 정말 대단한 서비스 정신이었어요. 추운 겨울밤에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 세 번째 배달은 24시간 편의점에서 픽업하는 거였어요.
편의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배달을 하나요? 네, 24시간 가능해요. 편의점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도시락, 삼각김밥, 컵라면까지. 정말 촘촘한 네트워크였어요. 언제 어디서든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게 언제부터 가능했나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부터요. 태준이 답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됐죠. 새벽 1시 30분.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태준과 함께 24시간 식당에서 따뜻한 국물을 마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말했어요. 이게 일상이에요. 태준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됐어요. 어떤 걸 알게 됐나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요.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추워도 일하고 늦어도 주문하고 밤늦어도 기다려주고. 그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합의 같은 거였어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문화가 없었나요? 추우면 그냥 집에 있어요.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찍 퇴근하고 일찍 자고 봄까지 기다리죠. 하지만 여기서는 겨울에도 삶이 계속 돌아가요. 정말 다른 철학이었어요. 추위를 피하는 것과 추위 속에서도 살아가는 것. 새벽 2시. 태준의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하지만 도시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심야버스가 정시에 지나갔고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고 다녔어요. 24시간 편의점에는 야간 근무자들이 들러서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저는 감탄했어요. 이 시간에도 도시가 멈추지 않네요. 그게 서울이에요. 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제든 뭔가 할 수 있는 도시. 지하철 막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북극을 정복하려 하셨지만 이 도시는 겨울과 함께 사는 법을 터득했네요. 데이비드 편집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감동은 있는데 한국만 가능한 이유를 더 보여줘.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시스템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도 시스템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게 바로 핵심이었어요. 상호 신뢰에 기반한 24시간 도시. 넷째 날 아침. 기상청에서 한파 경보가 발령됐어요. 체감온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취재를 쉬는 게 어떨까요? 이준혁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런 날일수록 더 중요해요. 저는 고집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봐야 하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불안했어요. 아버지가 실종된 날도 이런 극한 기후였거든요. 한강에 도착하자마자 강풍이 몰아쳤어요. 정말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었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라는 게 실감났어요. 정말 춥네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삼각대 금속 부분을 만지자 피부가 달라붙는 것 같았어요. 레베카 씨, 괜찮아요? 이준혁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었지만 실제로는 공포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북극 관측 임무를 떠나기 전 마지막 통화. 레베카야, 아빠가 북극 항로를 개척하면 세상이 바뀔 거야. 인류가 자연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그날 밤 폭풍이 왔어요. 아버지는 준비된 시스템을 믿었지만 자연은 그보다 강했습니다. 레베카 씨. 이준혁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극한 추위 때문에 피부가 갈라진 거였습니다. 촬영 중단해야겠어요. 이준혁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위험해요. 아니에요. 계속해야 해요. 저는 버텼지만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한강의 철새들이었어요. 이런 극한 추위에도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먹이를 찾아 물속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있었어요. 왜 저 새들은 괜찮은 거죠? 저는 중얼거렸어요. 적응했으니까요. 이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이 환경에서 살아가는 법을 아니까요. 적응. 아버지는 자연에 적응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정복하려 하셨죠. 레베카 씨, 정말 위험해요. 이준혁 씨가 다시 말했어요. 철수 타이밍도 시스템의 일부예요.
철수 타이밍도 시스템의 일부.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버티려 하셨어요. 포기하면 안 된다. 자연을 이겨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저는 마침내 포기했습니다. 철수하죠. 근처 카페로 피했어요. 따뜻한 공간에 들어가자 온몸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의 상처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많이 다치지 않았나요? 이준혁 씨가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답했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강풍이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철새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왜 자연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는 거죠? 저는 자조적으로 말했어요. 적응의 차이예요. 이준혁 씨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 새들은 이 환경에 맞춰 진화했어요. 하지만 인간은 환경에 맞춰 시스템을 만들었죠. 시스템. 아버지가 믿었던 시스템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시스템은 자연과 공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도 시스템의 일부인가요? 당연하죠. 이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무모하게 버티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무책임이에요. 무책임. 아버지도 무책임했던 걸까요? 가족을 두고 무리한 도전을 했으니까. 1시간 정도 쉬고 나서 밖을 봤어요. 여전히 바람은 강했지만 조금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촬영을 시도하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이만하죠. 저는 말했어요. 현명한 판단이에요. 이준혁 씨가 안도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자연과 싸우려 하셨지만 여기서는 자연의 신호를 읽고 있었어요. 위험할 때는 피하고 안전할 때는 활동하고. 데이비드 편집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촬영 못하면 프로젝트 끝이야. 너 지금 흔들리는 거 알아?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배우고 있어요. 자연과 싸우지 않는 법을. 그날 밤 호텔방에서 아버지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아빠, 정복이 아니라 공존이었어야 했나 봐요. 5째 날 오전. 어제의 충격에서 회복하기 위해 다른 접근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한국의 겨울 회복 문화를 체험해보는 거였습니다. 이준혁 씨가 소개해준 분은 장미숙이라는 58세 여성이었어요. 24시간 찜질방을 20년째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숙입니다.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찜질방에 들어가니 정말 놀라운 공간이었어요. 넓은 홀에 남녀노소가 함께 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워서 자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뭘 하는 건가요? 저는 물어봤어요. 몸을 회복하는 곳이에요. 장미숙 사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녹이는 공간이죠. 바닥이 정말 따뜻했어요. 온돌보다도 더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누워보니 온몸의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곳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찜질방은 199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장미숙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뜨거운 바닥에서 몸을 녹이는 건 수천 년 전부터였죠. 온돌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어요. 고구려 시대부터 시작된 한국 고유의 난방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왜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요. 장미숙 사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공기를 데우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오래 지속돼요. 정말 과학적인 원리였어요. 서양의 벽난로나 히터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죠. 그리고 가족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돼요. 장미숙 사장님이 덧붙이셨어요. 따뜻한 바닥에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찜질방 곳곳에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아이들까지. 추위는 바깥 문제예요. 장미숙 사장님이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안을 따뜻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안을 따뜻하게.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버지는 바깥의 추위와 싸우려 하셨지만 여기서는 안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외국에는 이런 곳이 없나요? 장미숙 사장님이 궁금해하셨어요. 사우나는 있지만 이렇게 가족적이지는 않아요. 저는 답했어요. 대부분 개인적인 공간이거든요. 여기서는 혼자 오는 사람도 많아요. 장미숙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외로운 노인분들,
집이 춥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 공간이었습니다. 옆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네, 캐나다에서 왔어요. 어머, 거기 더 춥지 않아요? 할머니가 놀라셨어요. 숫자로는 더 춥죠. 저는 답했어요. 하지만 이런 따뜻한 공간은 없어요. 우리는 추위를 이기는 방법을 알아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바깥이 아무리 추워도 안이 따뜻하면 괜찮거든요. 그 옆에서 20대 청년이 스마트폰을 보며 쉬고 있었어요. 대학생 같아 보였습니다. 여기 자주 와요? 제가 물어봤어요. 고시원이 추워서 자주 와요. 청년이 답했어요. 여기서 공부도 하고 쉬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어요. 나이, 직업,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따뜻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는 언제예요? 저는 장미숙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새벽 시간이요. 장미숙 사장님이 답하셨어요. 야근 마치고 오시는 분들, 새벽 운동 전에 몸 푸시는 분들. 그분들 보면 정말 고마워요. 고맙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상업적 관계를 넘어선 공동체 의식이 느껴졌거든요. 2시간 정도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제의 충격과 공포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어떠세요? 장미숙 사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회복이 되다니. 간단해 보이지만 오랜 지혜가 담겨 있어요. 장미숙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조상들이 겨울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낸 시스템이거든요. 찜질방을 나와서 근처 온돌 체험관도 가봤어요. 전통 온돌의 원리를 직접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닥 아래로는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있었어요. 아궁이에서 시작된 열기가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말 과학적이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연료도 적게 들고 오래 지속되고 건강에도 좋아요. 관리인이 설명해 주었어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온몸이 따뜻해지거든요.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서양의 난방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서 온돌 바닥에 누워봤어요. 따뜻한 바닥에서 하루의 피로가 풀렸습니다. 추위와 싸우지 않고 따뜻함을 만드는 거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데이비드 편집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좋아, 이건 인간 냄새가 난다. 근데 결론은 더 날카로워야 해.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결론을 찾고 있어요. 곧 보여드릴게요. 아버지 사진을 다시 봤어요. 아빠, 따뜻한 집이 있었다면 무리하지 않으셨을까요? 6째 날. 찜질방에서의 회복 후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겨울 음식 문화를 제대로 취재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준혁 씨와 함께 을지로 골목으로 갔어요. 작은 음식점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뭘 볼 건가요? 저는 물어봤어요. 한국인들이 추위를 이기는 방법이요. 이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김치찌개 전문점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매콤한 냄새와 함께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이준혁 씨가 주문했어요. 잠깐 기다리자 뚝배기에 담긴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국물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김치와 돼지고기, 두부가 푹 끓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조심하세요. 정말 뜨거워요. 주방 아주머니가 경고해 주셨어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후후 불어본 다음 입에 넣었어요. 순간 입안이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효과적이네요. 저는 놀라며 말했어요. 몇 숟가락 더 먹으니 이마에 땀이 날 정도였어요. 체온이 확실히 올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체온 회복 루틴이에요. 이준혁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추울 때 뜨거운 국물부터 찾아요. 정말 과학적인 접근이었어요. 외부 추위에 맞서는 게 아니라 내부 체온을 높이는 거였어요. 다른 음식도 봐볼까요? 저는 제안했어요. 길거리로 나가니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모두 뜨거운 음식을 파는 곳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포장마차에서는 어묵을 끓여 팔고 있었어요. 큰 냄비에서 어묵이 펄펄 끓고 있었고 뜨거운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그릇 주세요. 저는 주문했어요. 어묵 한 그릇을 받아들고 국물을 마셔봤어요. 간단한 맛이었지만 몸을 빠르게 녹이는 데는 최고였습니다. 이런 음식이 겨울에 특히 인기가 많죠? 저는 포장마차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사장님이 답하셨어요. 추운 날에는 줄이 길게 서요. 정말 그랬어요. 오후 3시인데도 포장마차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뜨거운 음식으로 체온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음 포장마차에서는 호떡을 만들고 있었어요. 둥근 반죽을 철판에서 눌러 구우니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호떡 하나 주세요. 저는 주문했어요. 갓 구운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자 뜨거운 설탕 시럽이 나왔어요. 입에 넣자마자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도 체온 상승에 효과적이네요. 저는 말했어요. 당분이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돼요. 이준혁 씨가 설명했습니다. 길을 더 걸어보니 다양한 겨울 음식들을 발견했어요. 군고구마를 구워 파는 트럭, 붕어빵을 만드는 포장마차, 떡볶이를 끓이는 가게. 모든 음식이 뜨겁고 달콤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거리 곳곳에서 체온 회복이 가능하군요. 편의점에도 들러봤어요. 여기서도 겨울 특화 상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뜨거운 도시락, 컵라면, 따뜻한 음료들. 24시간 언제든 따뜻한 음식을 구할 수 있어요. 편의점 직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언제부터 구축된 건가요? 90년대부터 본격화됐어요. 이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편의점이 확산되면서 24시간 체온 회복 네트워크가 완성된 거죠. 저녁에는 설렁탕집에 갔어요. 진한 사골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국물이 하얗고 진했어요. 이것도 겨울 음식인가요? 사계절 먹지만 겨울에 특히 중요해요. 이준혁 씨가 설명했습니다. 깊은 영양과 체온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설렁탕을 먹으니 몸 전체가 따뜻해졌어요. 진한 국물이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개인은 체온을 올리고 도시는 선택지를 끊지 않는다. 저는 메모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개인이 추위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도시 곳곳에 체온 회복 선택지가 있었어요. 포장마차, 편의점, 음식점, 카페까지. 이게 바로 사회적 안전망이군요.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개인의 의지로 추위와 싸우려 하셨지만 여기서는 사회 전체가 개인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편집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이제 마지막이다. 캐나다보다 특별한 한 문장 만들어. 저는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마지막 날 오전, CNN 본사와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었어요. 데이비드 편집총괄과의 최종 보고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뭘 찾았나? 데이비드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캐나다보다 특별한 걸 찾았어요.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뭔데? 시스템이 추위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저는 핵심을 짚었어요. 데이비드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시스템이 추위를 처리한다? 무슨 뜻이야? 저는 일주일간 촬영한 영상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첫 번째는 한강 칼바람 영상이었어요. 영하 10도인데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져요. 하지만 철새들은 평화롭게 서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하철 관제센터 영상이었어요. 폭설 경보에도 정시율 99.2%를 유지해요. 개인이 추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관리하는 거죠. 세 번째는 24시간 배달 시스템이었어요. 새벽 2시에도 뜨거운 음식을 주문할 수 있어요. 도시가 멈추지 않고 개인을 보호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찜질방과 온돌 영상이었어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체온 회복 시스템이에요. 추위와 싸우지 않고 따뜻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섯 번째는 겨울 음식 네트워크였어요. 거리 곳곳에서 체온 회복이 가능해요.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어요. 데이비드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제 아버지는 북극 항로를 개척하려다 실종됐어요. 15년 전 일이에요. 데이비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는 북극을 정복하려 했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인간의 기술로 자연을 이겨내려고 했죠.
하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서울은 달라요. 저는 핵심으로 들어갔어요. 겨울을 정복하려 하지 않아요. 관리하고 신뢰하고 함께 살아가요. 데이비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북극 항로는 정복이고 서울은 관리라는 거네. 정확해요. 저는 흥분했어요. 개인의 영웅주의가 아니라 사회의 지혜예요. 자연과 싸우지 않고 공존하는 시스템이에요. 데이비드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흥미롭네. 이거 정말 특별한 관점이야. 저는 마지막 촬영 영상을 보여줬어요. 한강 노을 위로 철새가 날고 지하철이 정시에 지나가고 시민이 걷고 배달 오토바이가 달리는 모습. 이게 바로 겨울과 함께 사는 도시예요. 저는 마무리했어요. 좋아. 데이비드가 결정했어요. 메인 기사로 가자. 제목은 정복에서 관리로 서울이 겨울을 다루는 법으로 하고. 화상회의를 마치고 저는 안도했어요. 마침내 데이비드를 설득시켰거든요. 오후에는 한강에서 마지막 촬영을 했어요. 일주일 전 첫 촬영을 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한강 위로 붉은 노을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철새들은 여전히 평화롭게 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이준혁 씨에게 말했어요. 매일 보는 풍경이지만 항상 새로워요. 이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이 또 정시에 지나갔고 사람들이 태연하게 걸어 다녔어요. 배달 오토바이도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겨울을 견디는 도시가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 내레이션을 시작했어요. 겨울을 활용하는 도시예요. 카메라를 한강 야경으로 천천히 돌렸어요. 15년 전 제 아버지는 북극 항로를 개척하려다 자연에게 목숨을 잃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는 자연을 정복하려 했지만 서울은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선택했어요. 철새들이 조용히 날아가는 모습을 담았어요. 이 도시는 겨울을 적으로 보지 않아요. 저는 계속했어요.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마지막 장면은 한강 위로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들이었어요. 북극 항로는 개척의 꿈이었지만 한강은 공존의 현실이에요. 저는 마무리했어요. 아버지가 찾지 못한 답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장비를 정리했어요. 일주일간의 여정이 정말 끝난 거였습니다. 많이 배우셨나요? 이준혁 씨가 물어봤어요. 인생이 바뀔 정도로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호텔로 돌아가서 아버지 사진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아빠, 이제 이해해요. 정복이 아니라 공존이었어야 했다는 걸. 내일 아침 비행기로 캐나다에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겨울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도시.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